프랑스 여성이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걸 하면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찍은 영상은 불과 3일 만에 전 세계 2,300만 뷰를 기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 여성이 한국 시장에서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퐁텐블로에 사는 마리안느 듀부아라고 합니다. 52살의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딸 셀린이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로만 그 나라의 모습을 엿볼 뿐이었죠. 딸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작스럽게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프랑스의 이른 봄날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급하게 침실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전화기를 든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많이 아프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대답은 더욱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는 갔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혼자 아픈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정확히 어떤 증상이야? 의사는 뭐라고 해? 연달아 질문을 했지만 딸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서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도 이틀 뒤에야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딸이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이틀이 마치 2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거든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는 몇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 컸어요. 엄마로서 딸 곁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드디어 샤를 드 골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을까? 혼자 잘 버티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 힘든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며칠 정도 함께 지내면서 회복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죠. 큰 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공항에서 딸의 집까지는 딸이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의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인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도 있었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큰 마을 같았어요. 한국은 참 깨끗하네. 제가 감탄하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딸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프랑스식 인테리어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실용적이고 편안해 보였어요. 딸이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서 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딸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온 김에 이곳저곳 구경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관광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딸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이 어딘데? 동네 전통시장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시장이라고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프랑스에서도 마르쉐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시장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딸의 신비로운 미소를 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딸이 미리 귀띔해줬어요. 엄마,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까 싶었거든요. 프랑스에도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의 마르쉐는 보통 광장이나 실내 공간에서 열립니다. 상인들은 천막이나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물건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진열하죠.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위생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시장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처음엔 저도 이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구 위의 시장이 맞나 싶었거든요. 프랑스의 시장이라면 우선 실내에 있거나 최소한 천막이나 파라솔 아래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상품들은 반드시 테이블이나 진열대 위에 올려두고 신선식품들은 모두 냉장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죠. 손님이 직접 만져보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길가에, 그것도 가판대도 아닌 그냥 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갤러리 라파에트나 봉마르쉐 같은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길바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죠. 한 상자 가득 담긴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기도 제가 프랑스에서 보던 딸기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빨갛게 잘 익어서 향기까지 날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크기와 품질의 딸기를 보려면 특별한 농장에서 온 프리미엄 제품을 사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딸기가 상자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큼직한 사과들이 피라미드처럼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품질의 사과를 보려면 수입 과일 전문점에 가야 해요. 그것도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서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쌓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품종인데 최고급 과일이에요. 파리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포도가 상자째로, 그것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길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수입 과일인 키위와 오렌지, 망고까지 아무렇지 않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산으로 보였고, 오렌지는 색깔로 봐서는 고급 품종 같았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특별한 날, 정말 특별한 날에만 사 먹던 그런 과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다니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먼지는? 위생은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드는 의문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생선 코너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프랑스에서 생선은 반드시 실내의 냉장 진열장에서만 팝니다.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에서만요. 파리의 시장에서도 생선 가게는 따로 실내에 있고 모든 해산물은 얼음 위에 놓이거나 냉장고 안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외에 놓인 얼음 위에서 팔고 있었어요. 물론 천막이 있긴 했지만 개방된 공간이었죠. 커다란 수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생선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도 맑아 보였고 물고기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미 손질된 것들을 냉장 상태로 팔거든요. 신선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루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죠. 얼음이 가득 담긴 통 위에는 싱싱한 조개와 새우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조개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고 새우들도 투명하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해산물들을 살 때 정말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진공 포장되어 있거나 최소한 비닐에 쌓여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외에서, 그것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관리는 철저해 보였지만 프랑스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프랑스라면 이런 환경에서 신선식품을 파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위생 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계속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급 포도를 길바닥에 늘어놓고 팔고 계셨는데 샤인머스켓이 한 봉지에 10,0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딸이 통역을 해주자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함부로 시식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 딸기의 달콤함과 신선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먹어본 그 어떤 딸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자연의 단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죠. 이렇게 좋은 품질의 과일을 왜 길거리에서 파시는 걸까요?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생선 가게에서는 거대한 킹크랩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한 마리에 200유로는 좋게 넘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해산물이 시장 한복판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저 킹크랩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제가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가격을 확인하고는 프랑스 유로로 환산해서 알려줬어요. 프랑스 가격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복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전복들이 수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르타뉴 지방의 특별한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해산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가고 있었어요. 상인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골라주려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품을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더욱 그래요. 집게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상인이 직접 골라서 봉투에 담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는데 포도알을 하나 따서 먹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상인이 화를 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 아저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가 좋아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포도를 한 송이 사갔지만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채소 코너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추, 깨씹,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이 그냥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채소들을 반드시 비닐 포장하거나 최소한 물을 뿌려가며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싱싱해 보였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망에 담거나 포장해서 팔지만 여기서는 그냥 더미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상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아침에 들어온 물건이 오후면 거의 다 팔려요.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계속 와서 채소들을 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과일 가게 앞에 맛보고 사세요라는 팻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손님들이 포도알을 따먹어보고 사과를 한 조각 잘라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식은 특별한 프로모션 때나 하는 거고, 그것도 직원이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이죠. 손님이 마음대로 먹어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통역해줬습니다. 맛있으면 사가고 맛없으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먹거리 장터도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한국 음식들을 파는 곳이었죠. 여기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있었어요. 프랑스라면 즉시 영업정지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결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감 있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도 떡볶이를 권하셨어요. 딸이 통역을 해주니까 더 반가워하시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저녁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놓인 과일 상자들,
그리고 분식집 앞에 진열된 각종 재료들이 모두 야외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산책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외국인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서양인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저처럼 이곳에서는 명백한 이방인이었죠. 이런 낯선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까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오셨나요? 라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도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딸을 보러 잠시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유럽 사람끼리 만나니까 반갑네요.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그분은 베르타라는 이름의 주부였어요. 남편이 한국 회사에 파견 나와서 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한국 경험이 많은 분이었죠. 우연히 같은 외국인끼리, 그것도 유럽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베르타가 영어로 제안했어요. 마침 단지 안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 차이 등등. 처음에는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겨우 며칠밖에 안 있었지만 벌써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베르타는 1년 동안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저에게 여러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르타의 말 속에서 한국에 대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판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놀랐다니까요. 제가 어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베르타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여긴 뭐든 밖에 쌓아놓고 파는 나라잖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경멸적인 톤이 있었어요. 위생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냥 후진국 스타일이더라고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영어로 계속 말했어요. 베르타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 표정도 코를 약간 찡그리면서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말이에요. 신선식품은 반드시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라고 영어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베르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더 심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사달라고 하는데 정말 곤란해요. 어떻게 그런 비위생적인 걸 먹이겠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거의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시장 풍경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베르타처럼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베르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생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독일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금지된 방식들이에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베르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해요. 음식점에서도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지만 베르타의 말이 다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리안느 씨도 조심하세요. 특히 음식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만 해먹어요. 밖에서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영어로 충고했습니다. 베르타의 충고는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편견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베르타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었고, 겨우 하루 시장을 둘러본 것 뿐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베르타는 저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럼요. 처음엔 저도 문화 차이려니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르타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과 오늘 베르타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국의 시장 문화가 정말 후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함이 진짜일까요? 저녁에 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베르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분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한국 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베르타의 말이 맞다면 제가 어제 느꼈던 감동은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가짜일까요? 특히 딸기를 권해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진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르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과연 베르타가 말한 것처럼 비위생적이고 후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전 10시쯤 저는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르타의 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들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어요.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죠. 약간이라도 무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내서 다른 통에 담았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베르타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딸이 알려준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왔었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해요. 그러시면서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품질의 딸기를 먹으려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특별한 곳에서 사야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한국어와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질문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팔면 위생은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시고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고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 나와요. 무엇보다 신선한 걸 빨리 팔고 남은 건 절대 다음날 안 팔아요. 그러시면서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30년인데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번 믿음을 잃으면 장사 끝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얼음을 갈아 넣고 물을 갈아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프랑스 분이시죠? 어제 봤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 한 명을 다 기억하시다니요. 우리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저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할머니가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죠. 상추 한 장, 깨씹 한 장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장사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만다린 가게였어요. 제주도에서 온귤이라고 하는데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저는 상인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 위험은 없어요?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지작거리는 경우는 있지만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돈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시장이 가장 붐빌 때를 관찰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과일을 만져보고 골라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린 손님이 미안해하며 그 과일값을 내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포도알을 하나 따먹었을 때도 엄마가 즉시 사과하며 포도 한 송이를 사가는 것을 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선을 고르시다가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는데 집에 가서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초과분을 돌려주시더군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 수준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하다가 점차 감탄하는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언빌리버블이라고 영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은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하면서 자기네 나라보다 더 자유롭고 인간적이라고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 몇 곳을 더 둘러봤습니다.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베르타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가게에서는 손님이 산 과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바로 교환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번 산 과일은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 어려운데 말이죠. 또 다른 가게에서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비닐을 준비해두는 모습도 봤어요. 비가 오면 즉시 덮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남은 과일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간이라도 상한 과일들은 따로 모아서 푸드뱅크나 동물원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식, 그리고 상인들의 프로 정신이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베르타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정작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의 엄격한 규제와 제한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러면서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런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리 자주 사용하는 편도 아니었고, 과연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베르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길바닥에 가지런히 정렬된 과일 상자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채소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밝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고구마를 가득 싣고 오셨는데 그냥 길가에 세워두고 잠시 화장실을 가셨어요. 손수레에는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었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돌아오면 손수레가 통째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손수레가 기울어질까봐 똑바로 세워주고 가시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 과일 가게에서 손님이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어치 귤을 샀는데 주인 아저씨가 바빠서 거스름돈 주는 걸 깜빡하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거스름돈 안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정직하게 돌려받으러 오신 겁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런 신뢰의 장면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채소 가게에서는 셀프 계산대라는 팻말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직접 돈을 내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채소 다듬느라 바쁘셔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10년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오히려 동전 더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신뢰 사회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딸이 추천해준 칼국수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당 입구에 김치며 깍두기가 큰 통에 담겨 있고 손님들이 알아서 덜어먹는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음식이 개별 접시에 담겨 나오고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물도 셀프였다는 거예요. 정수기가 한쪽에 있고 컵도 직접 가져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공짜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밥 먹으면서 김치랑 물은 마음껏 드셔야죠.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푸짐했어요. 프랑스에서 이 정도 양이면 적어도 20유로는 받을 텐데 여기서는 7,000원. 그러니까 5유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맛도 정말 훌륭했어요.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곁들이니 정말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또 놀라운 걸 봤어요. 계산대 옆에 사탕 바구니가 있었는데 드시고 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시장 근처의 전통차집에 가봤습니다. 딸이 한국의 전통차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죠. 찻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산대 옆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양심 요금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손님들이 알아서 차값을 넣고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찻집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넣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법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와 다시 시장을 둘러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 이 시장이
사실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질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믿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거래, 문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처음 갔던 딸기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한국 시장 정말 좋아요. 사람들 다 친절해요라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프랑스도 좋은 나라잖아요. 각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고 사는 게 편해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신뢰를 나누고 정을 주고받는 삶의 공간이었어요. 프랑스의 엄격한 규제와 시스템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한국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방식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시장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베르타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먼저 썼다가 딸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프랑스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과일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은 어떻게 막지?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지?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실수로 떨어뜨린 과일값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스름 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러 다시 와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을 유리장 안에 넣고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둡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의 시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와 정직함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진짜 문명이 무엇인지를요. 글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들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고급 과일들,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활기찬 시장 풍경들을요. 글을 올린 후 처음 몇 시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몇 명의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유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20개 정도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100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그래요. 놀라웠어요. 우리 프랑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이게 진정한 선진국인 것 같아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글에 크게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죠. 한국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반면에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길거리에서 고급 과일을? 말도 안 돼요. 사진이 진짜예요? 조작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1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질 텐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도 제 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한국인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한국어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번역해줘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댓글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제 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자랑스럽네요. 프랑스 문화도 배울 점이 많아요. 서로 좋은 점을 배우면 좋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전화를 받고는 흥분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엄마, 한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엄마 글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대요. 제 페이스북 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분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아직 한국어를 못해서 딸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분은 제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경제라는 것을요. 신뢰 경제요? 네. 한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 같아요. 상인과 손님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기자분이 제 표현을 무척 인상 깊어 하셨어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프랑스는 시스템으로 통제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방식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는 건 확실해요. 혹시 부정적인 면은 없었나요? 물론 처음에는 위생이나 도난 문제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제 페이스북 글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유 수가 1000개를 넘어서더니 이틀 만에 5000개까지 올라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데 여기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니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과일 하나도 체인으로 묶어놓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라고 영어로 댓글이 달렸어요. 도쿄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신뢰 문화는 그 이상이네요. 놀랍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특별했네요. 이런 신뢰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야겠어요. 프랑스 분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는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베르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르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베르타를 보자마자 며칠 전 시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베르타는 자리에 앉더니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마리안느 씨,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어요. 설마 그게 당신이 쓴 글인 줄은 몰랐네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르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베르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글을 보고 나서 다시 시장에 가봤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베르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을 미워한다고요. 하지만 직접 가서 자세히 보니까 라고 영어로 말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베르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기다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르타는 자신이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발견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봤더니
상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위생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라고 영어로 설명했어요. 손님들도 정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라고 계속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거래 방식이었어요. 라고 영어로 인정했습니다. 베르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라고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계속 말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당신 글을 보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냐고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베르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저를 혼냈어요. 회사 동료들이 당신 글을 보고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르타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아이들이 그동안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국을 나쁘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편견을 갖게 된 거죠. 라고 영어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저는 베르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안느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느낀 감동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베르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다는 거려. 제가 독일의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베르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베르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베르타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위로하자 베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외국에 와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영어로 반성했습니다. 베르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떡볶이도 먹어보고 과일도 사왔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됐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르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문화가 무서워서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영어로 고백했습니다. 베르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안느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도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라고 영어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베르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고, 베르타 씨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여행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베르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베르타가 떠난 후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베르타 씨가 정말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베르타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베르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이제는 상인들과 친근하게 인사도 나누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이해는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베르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딸,
간병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제 인생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딸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들에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고, 식당에서는 물이나 반찬을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음식을 시켜 먹는데 배달원들이 아무런 보증금이나 담보 없이 그릇과 접시를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물으니 딸이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돼요. 배달원 아저씨가 다시 와서 수거해 가세요. 그럼 안 갖다 놓는 사람도 있겠네? 거의 없어요. 다들 알아서 잘 갖다 놔요. 이것도 일종의 신뢰 시스템이죠. 정말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라면 반드시 보증금을 받거나 아예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텐데요. 공원 곳곳에는 무인 자전거 대여소도 있었어요. 카드를 대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것도 역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딸이 저를 전통 찻집에 데려갔어요. 인사동이라는 곳에 있는 오래된 찻집이었는데 그곳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찻집 한쪽에는 나눔의 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손님들이 자신이 마신 차값보다 더 많이 내면 그 차액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많아요. 서로 돕고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과 함께 대학로라는 곳에 갔는데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공연이 끝나면 모자를 돌리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넣더군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꺼이 공연료를 지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던 거죠. 귀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딸에게 부탁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시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딸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하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상인분들이 정성스럽게 과일을 진열하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딸기 가게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 프랑스로 돌아가신다고요? 아이고, 정들었는데.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정이 들었거든요. 이거 가져가세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딸기 한 팩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셨어요. 제가 사양했지만 꼭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가서도 한국 딸기 맛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제가 쓴 글이 이분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갔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생선가게 아저씨도 인사하러 왔어요. 프랑스 아줌마, 잘 가요. 다음에 또 와요. 채소 가게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고, 과일 가게 사장님들도 모두 따뜻하게 배웅해 주셨어요. 시장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충격, 베르타의 편견 어린 말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느꼈던 감동들까지.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단순히 널 간병하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이었거든.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도 엄마 덕분에 제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공항에서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느끼는 소감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나 GDP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한국 시장의 상인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장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리안느 뒤부아.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요. 특히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고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한동안 영문화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새삼 실감했거든요. 동네 마르쉐에 갔더니 모든 과일이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 있었고 만져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가격도 한국보다 훨씬 비쌌지만 품질은 오히려 떨어져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 주, 친구들과 이웃들이 제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샤인 머스켓을 판다고? 그럼 그것도 한 송이에 10유로 정도밖에 안 해. 여기서는 40유로는 줘야 하잖아. 친구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훔쳐가? 그게 놀라운 거야. 오히려 실수로 더 받은 거스름 돈을 돌려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절친한 친구 소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안느, 내가 본 건 정말 특별한 거야. 우리 프랑스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믿기로 선택한 거야. 제 말에 친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마을의 지역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죠. 제 페이스북 글이 프랑스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에서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신뢰를 주고받는 공간이었죠. 상인과 손님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프랑스와 가장 다른 점은 뭐였나요? 프랑스는 시스템과 규제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양심과 신뢰에 기대어 운영되죠.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일까요? 이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프랑스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편지였어요. 마리안느 씨, 당신의 글을 읽고 50년 전 프랑스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도 서로를 믿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 마르쉐의 한 상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안느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그 상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맛보고 사세요라는 팻말을 세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야외에 과일을 진열하기 시작했고, 어떤 빵집은 실내 바구니를 만들어 손님들이 직접 계산하도록 했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규제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24년 겨울, 파리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의 실내 경제와 프랑스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남을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강연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제 주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마르쉐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고 상인과 손님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처럼 완전한 실내 사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는 게 중요하죠. 올해 초에는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와 함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 했죠.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어느 날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국 뉴스에 엄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실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정말? 나 때문은 아니고 원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걸 깨운 것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 시장에서 받았던 딸기를 떠올립니다. 그 달콤한 맛과 함께 상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분들이 제게 보여준 신뢰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고.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주부 마리안느 씨가 한국 시장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한 사회의 신뢰 수준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움과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실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화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